예, 한 주의 쟁점의 이슈 패널들의 직감을 예측해보는 한판 직감 시간. 자, 터줏대감이라고 써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공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예, 오늘 최지은 위원장의 개인 사정이 있어서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예, 일단 최고위원 후보라고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첫 질문이 그겁니다. 예, 우리 권지웅 전 의원께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네. 단독 인터뷰를 모셔도 될 뿐인데. 그래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튼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 보통의 최고위원이 되겠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한 다음에 한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대중의 신뢰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선 결과를 봤을 때는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민주당은 어쨌든 아래로부터 51%를 획득해왔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어떻게 회복할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좀 보면서 친명 반명 이야기밖에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민주화 이후 세대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거냐면 독재랑 싸워왔던 정치가 한국에 이제 민주화도 이루었고 지방자치제도 이루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한가라고 그렇죠. 했을 때 저는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적과 잘 싸우는 정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내는 정치가 좀 필요한데 이번 전당대회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일부에서 강병원 당대표 후보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역시 친명 대 반명 구도 그러니까 이번에 서른 의원이 또 출마하면서 또 친명 반명 이걸로 너무 재밌잖아요. 예. 아, 재미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 보기에는 아주 언론에서는 자극적으로 근데 그렇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친명이 되든 반명이 되든 뭐가 그렇게 달라져 보이겠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어느 쪽이 더 공천된다는 건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질 건가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죠.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께서 이기는 정당이라고 했는데 뭘로 이기는지가 쟁점이 돼야 저 사람이 이기면 나랑은 좀 연결되겠다. 이런 게 되는데 지금 뭘로 이기는지 가기 전에 이재명 책임 있다 없다로 또 가버린 거예요. 그 최고위원 나오시는 분도 그 뭘로 이길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어제 출사표를 들으셨는데.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약간 보통의 최고위원이라고 했던 거 저는 세입자이기도 하고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예. 한 살 배기의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포괄하는 민주당으로 좀 만들어 가자. 뭐 이런 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과 전 비대위원과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권지웅 그 최고위원 출마자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럼요. 그럼요. 앞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지지선을 하면 오히려 표가 떨어질까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지선 찾고 정말로. 있습니까? 박민영 대변인. 저도 뭐 이렇게 라디오에서 몇 번 토론을 했었는데요. 찬반으로? 예. 되게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아. 이를테면 이 대선 때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논리를 짰었는데 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코멘트 하셨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예,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당에서는 또 되게 미워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이 또 경선 룰이 90%가 거의 당원들로 들어가잖아요. 예. 이번에 바뀌었죠 좀. 네, 컷오프 과정에서는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분들로 하는데 일단 그걸 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김성애 어떻게 소장님. 보시려고요? 남일같이 얘기하세요. 도와주시면. 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 네. 중앙위원이 1인 2표예요. 네. 1인 2표인데 지금 한 390명 정도 됩니다. 아. 근데 중앙위원이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도 중앙위원인데 전 투표권이 없습니다. 없군요. 예, 선거인단이 별도로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 군, 구청장,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이렇게 하면 350에서 390 사이 나오는데 이번에 제가 선거를 많이 져갖고 중앙위원 숫자도 많이 줄었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한 390명 된다라고 하면 2배수로 해서 대충 계산해 보면 평균 쳐도 한 80명 정도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제 80명의 최고위원이 80명의 중앙위원이 투표를 해야 그 사람한테 예. 그 사람이 예선 8명 안에 들어야 되겠 8명 안에 드는 게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출마를 17명 했기 때문에 80명을 만나시거나 통화를 하시거나 이거를 안 하면 이후 작업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컨설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그럼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보통의 최고위원이에요. 전략적인 최고위원. 이게 쉬운 예. 일이 일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쉬운 일이 이게 아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 이제 지역위원장 분들이 그렇죠. 이 투표권을 행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주 고관여 자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분들이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민주당이 신뢰를 회복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어불청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명의 최고위원 중에 제 같은 애 한 명쯤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혹은 권지훈 같은 아니면 경선을 한 달 동안 또 컷오프 이후에도 한 달간 하는데 그렇죠. 하죠. 권지웅 최고위원 정도 후보 같은 친구가 있으면 훨씬 더 민주당의 토론이 좋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아니, 그 너무 당연한데 왜냐하면 이 얘기 길게 해도 되나 모르는데 짧게 하면 예. 2016년에 중앙위가 비례대표 선정을 할 때요. 예.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모든 비례대표의 그 블락을 다 무너뜨리고 80명인가 50명 정도 나오신 분들 앞에서 전부 다 한 분씩에서 5분씩 스피치를 하시고 거기서 중앙위원들 투표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남자 1등을 누가 했냐면 김영권 의원. 농어민. 예, 네. 이 농어민 후보로서 이 사람은 아예 그 당선권 완전 저밖에 안드로메다 있던 분인데 그냥 3분 동안에 본인의 말로 3분 동안 본인의 역사를 설명한 것으로 1번을 따냈고요. 여자 후보 중에서도 재은경 의원 이런 사람은 정말 아무데도 세력이 없는 사람인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금융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신용 불량자들 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여자 3등인가 4등에서 또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앙위원들이 절대 개파대로 움직이지 쉽게 그렇지 않고 1인 2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권지웅의 미래가 하셔야 있다. 돼요. 예, 네, 권지웅의 미래가 전화하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 전화 꼭 있다. 받아주시길.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당권 레이스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어제 이제 이재명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 결국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일까? 이 질문 첫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입니까? 자,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입니까?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될 것이고. 예.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이기는 민주당을 그 전 2번 선거에서는 못해 하셨는지 일단 거기에 대한 해명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순간 민주당의 개혁 동력들이 저는 엄청나게 상실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권지웅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 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개혁 담론이라는 것이 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지고 박지원 위원장은 뭐 출마도 못했고 뭐 결국 이재명이 대표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누가 되느냐. 그래서 누가 공천이 2년 뒤에 될 것이고 그 뒤에 이재명 의원은 어떤 식으로 대권 행보를 이어갈 것이냐. 그려지는 그림이 그거밖에 안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개혁 담론도 사라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의원이 얼마큼 유능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민주당이 이번에 개혁의 호시기를 놓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성현 소장. 저는 일단 그 출마 선언문은 좀 무난했어요. 무난한 불안하죠.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예, 무난해선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후보들이 지금 이재명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갖고 반 이재명 외에는 못 외치고 있었는데 이재명 의원이 한 얘기 중에 딱히 서로 멱살 잡고 싸울 얘기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뭔가 논쟁적 주제가 없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지금 현재 구도로서는 뭐 당심, 민심 대부분에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내 팔 내 다리를 어떻게 자를 것인지에 대한 즉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대선 후보 때 나왔던 혁신안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던 혁신안에서도 조금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논점은 결국 민주당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냐 인 것이고 저는 이재명 의원이 계속 주문하는 것이지만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누구한테 욕먹을지는 본인이 정할 문제고요. 근데 아무한테도 욕먹고
할 수 있는 선거나 정치라는 건 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욕을 할 텐데 예. 그 정도 욕먹는 거는 부족하고요. 누구 편에 들 것이고 누구에게 욕먹을 것인지를 좀 각오를 하고 밝히시는 과정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민영 대표. 그런데 이게 뭐 당심 민심 둘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이게 더 면밀히 살펴보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심 같은 경우에는 30% 내외 정도 다자 구도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당심에서는 60%에서 최대 8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하는 것인데 이 결과적으로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또 사당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하기는 어려울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재명 의원이 선거 2번의 패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당은 뭐 선거를 2번을 승리한 이 대표가 징계를 받은 이 아이러니한 이 양당의 상황인 것인데 그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로 뛰었죠. 사실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명분 없이 개항을에 출마해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다른 이제 선거 지역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지도부를 개항을로 불러들이는 이런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자체장 선거에서 12대 5라는 참패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 과연 무엇으로 지금까지 책임을 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건지 저희로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권지웅 의원. 총선 패배하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대체 어떻게 또 책임을 지겠다라는 건지 뭐 저희로서는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일단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사실은 개혁의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더 대중적인 정당이 돼야 돼요. 더 당심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심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과제가 대중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 질문이 되는데 꼼수 탈당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사실은 검수한박 국면에 검수한박이 잘못됐다라기보다 그걸 되게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지 못한 채로 밀어붙인 건 저는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아니면 박안주 의원 제명을 했지만 당에선 최대한의 조치를 신속하게 했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중이 보고 있는 민주당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에요. 그걸 할 수 없으면 여전히 구태한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가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논의가 안 될까 싶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의원이 김재수 당대표가 PD네요.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비단 주머니예요. 그 뭐냐면 사실 이제 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등 카드가 뭐냐 사실 뚜렷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카드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이런저런 토론들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무언가로 공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이니까. 네. 항상 반박 사례로서 이재명 의원의 사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공격에서도 이재명 의원을 들을 수 있고 뭐 사적 채용과 관련돼서도 공무원 사적 채용의 얘기가 이재명 의원에 들을 수 있고 그 얘기 뭐냐면 이재명 의원은 이미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공격하기도 굉장히 좋고 어떤 야당의 지도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대단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그냥 선거 기간 동안 잠깐 불거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법인카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리위 재심 청구 기한이 어제까지였어요. 신청 안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결정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재심 청구 안 한 것은 차기 전대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까지 나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차기 전당대 노릴까? 이 질문. 자, 이준석 대표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은 다 네 분 다 잘 아시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 박민영 저는 잘 대변인.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 그 박민영 대변인. 전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예. 모르는 정말요? 사람입니다. 예,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뭐 이제 박명희 이준석 대표가 전 최선의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재심 안 한 게. 사실상 자맹을 하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뭐 오늘 나경원 의원께서는 뭐 이것도 맞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막을 뭐 권한 같은 게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결과적으로 재심 청구라든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이미 이 뭔가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이 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좀 반기를 드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반려됐을 때, 기각됐을 때 또 이 법적인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좀 최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정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제 등판에서 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을 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또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스러운 것이 이 유상범 의원 같은 뭐 어떤 그 대화가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뭐 경찰이 수사가 되면 뭐 추가 징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게 경찰 수사에 대한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를 잘 극복하고 돌아와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을 때 네. 저는 대표가 또 크게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차기 전대 될 노릴 수 거라고 네, 이미 지금도 뭐 KBC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차기 네네네. 대표로도 가능하다. 네. 자, 권지웅 저는 이제 비대위원. 사실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기 이준석- 전당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 이전에 지금의 태도와 지금 관련한 태도와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도 징계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하고 징계가 될 시점에도 당대표인 내가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을 되게 공개적으로 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진술하고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인인가 아니면 그걸 계속 부정하는 정치인인가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징계 기간 동안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사실은 징계를 불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요. 지금 전국 투어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성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숙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징계는 사실상 내가 지금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그게 돌파되지 않을 것 같지만 나는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미지로 읽히면 저는 짧게는 이번 전당대회 다시 만들어질 전당대회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그릇이 딱 그 정도구나 이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정말로 좋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지금도 그 SNS에 그 올려가지고 신청하시라고 한 4,000분 정도가 신청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 자체도 좀 불복하는 행보다 네, 해석된다. 길게 보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좋은 행보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럼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받아들이는 예를 건가요? 들면 네네네. 사실관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숙하는 게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상의 자숙이 있을까요? 지금 막 페이스북에 네, 제 네. 생각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 징계를 받기 이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예. 과거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할 때도 그렇고 예. 이런 이벤트들을 굉장히 꾸준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떡볶이 번개 미팅 이런 거 하태경 해가지고 의원님이랑. 하태경 의원이랑 이렇게 번개 미팅을 해서 당원들을 만나는 일들, 그 다음에 온라인 당원 가입을 그 독려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항상 해왔죠. 사실은 늘 해왔던 예, 일인데 저는 이번에 이 당원들을 만나는 것들, 그다음 내지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 것은 예를 들면 그 4,000명 중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그 가운데서는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준석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너 왜 생각보다 이렇게 못하니? 라고 해서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날것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동안 정치인에게 둘러싸여서 내지는 방송에서 둘러싸여서 이준석 대표가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저는 굉장히 날것의 언어로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잘못을 저질러서 반성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반성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당원들의 열화 같은 상황이 있어서 내가 정말 차기 전대를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전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몫인데 저는 이 행보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자체를 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기 전당대회는 노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이전에도 그러니까 A와 B가 되면 모르겠는데 C가 되면 나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뭐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시사를 예, 했다는 맞아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그 뭐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할 수도 있다.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사현 소장님. 저는 이건 되게 그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경찰이 기소를 못하면 윤리를 박살내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나를 정치적으로 모함한 너희들이 다 나쁜 사람이들이라고 밀어붙여도 다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경찰이 무혐의 처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유상범 의원이 흘렸던 말 중에서 제일 이상했던 말은 뭔가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워딩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 쪽에서 다 알아보니까 뭐 이거 뭐 우리가 모르는 건도 있고 이래서 더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 자체가 뭔가 교류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지 않았습니까? 이분 예. 검사 출신이긴 한데. 예. 근데 뭐 모르죠. 그냥 자기들 짐작을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고 하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리위가 저희가 모르는 어떤 자료와 정보를 놓고 판단을 했을 텐데 네. 외부 인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와 아주 어거지로 하긴 저는 어느 장면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을 고려하면 외부 있는 사람들까지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징계를 한 건데 예. 경찰도 기소 의견을 송치하면 전 거기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일단 중단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가서 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들이 있겠는데 그 과정 끝나기 전에 중간에 다시 복귀하는 건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뭐 몇 년 뒤가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는 굉장히 큰 시련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무혐의를 바탕으로 두고 무혐의가 되면 난 당원도 모으고 다음번 전당대회도 출마할 거를 준비할 거라는 그런 예비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박민영 개인적으로 대변인? 이 양당이 어떤 의혹만 가지고 이게 선제적으로 징계를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피해자 복수의 이 피해 여성들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뭐 사안이 좀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법원 판결은커녕 경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원 당규상의 최종 이제 결정이 독립기구의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계속해서 이 의혹만 가지고 징계했을 때 오늘 또 최근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뭐 이제 징계를 해서 뭐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윤리위가 당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뭐 이제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의혹만 가지고 이제 뭔가 이 윤리위에 제소돼서 피해를 받는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늘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제가 됐던 유상범 의원의 이제 발언은 이제 6개월 내에 이준석 기소되면 다시 징계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얘기도 했었고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 보면 뭐 이런 식 등등 얘기를 보면 아까 김선 수장의 말씀대로 뭔가 정보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뭐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경찰의 수사가 향후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될 거는 확실해 보이는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기소 쪽으로 간다면 차기 지도부 구성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합니까? 김재섭 비대위원? 그러면은 전당대 만약에 이제 기소가 돼서 사실상 이제는 사고가 아니라 권위로 걸위죠. 정의가 된다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가겠죠. 비대위 체제로 가고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기 위한 임시 비대위를 아마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식으로 최대한 지도 체제를 최대한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을 아마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또 당정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은 지금 매끄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표도 그렇고 지금 대표도 말하자면 사고인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당내 내용 문제로 인해서 이 당정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약에 이준석 대표 기소가 된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군요. 어떤 가능성이 더 현재 많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까? 기소 가능성?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예, 알 수 없다.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사 결과가 또 나와 봐야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오늘 장외 여론전을 펼친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한번 통 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나경원 전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역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역시 그만 좀 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지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가요? 두 분 다 공교롭게 지신 분들이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 2등 했었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죄송합니다. 그분 이제 조영 의원이랑 있었군요. 예. 김기현 원내대표는 아니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밖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 그 무슨 공격을 하겠다는 거 정확히
네가 죄인이니까 사퇴하라고 말을 정확히 잘라서 하든가 아니면 그런 근거가 없으면 좀 기다리면 될 문제인데 예. 여기서 본인이 지금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예. 예, 그 특히나 그 지금 새롭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보기에는 너무 구태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다들 자기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 얘기는 좀 그만들 하시고. 가만히 좀 계시라. 그러니까 이게 예. 선당우사라는 표현이 너무 오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당우사가 내가 선당우사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선당우사를 하라는 식으로만 얘기가 되고 정작 본인은 그 상대방의 선당후사로 인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선당후사해라 빨리 내가 당대표가 될 테니까. 예, 그죠. 그런 식으로밖에 읽히지가 않죠. 근데 이런 그 부분이 너무 선당후사에서 투명하게 권성동 보이거든요. 원내대표가 나도 당대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 바꾼다 이런 식이 나오실 텐데 김기현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끌어낼 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가만히 계신 게 좋죠. 알겠습니다. 최근 그 윤핵관끼리의 분열,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상황은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두 분의 갈등. 뭐 좀 미묘한 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묘합니까? 예, 뭐 그 정도는 좀 미묘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는 예. 좀 미묘한 것 같고 예. 그 뭐 형제 사이에도 원래 맨날 싸웁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치고받고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해서 싸우지 않는 것은 그 아니다. 덩치를 치시면 어떡합니까? 뭐 가끔 뭐 쳐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형제끼리도 늘 싸운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권지웅 비대위원.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아직 외부로는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좀 시간 지나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계세요. 네. 근데 원래 당내에는 긴장과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알겠습니다. 당내 가장 큰 갈등이었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간의 갈등이 사라지니까 다른 알겠어요. 갈등들을 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TBS 혁신 요구하는 서울시 정치적 탄압일까? 자, 요 질문 첫 번째 답변 누가 하실까요? 정치적 탄압 맞습니까? 김성애 소장? 아니 무슨 교육방송 하시겠다고요? 이게 오세훈- 지금 라디오 베이스잖아요. 예. 아니 좀 적절한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디오 PD로 들어와 있고 라디오를 평생 해오신 분들에게 예. 뉴스공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뉴스공장을 어떻게 파낼지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왜 M1 TBS에서 평생을 바쳐온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뭐 재기용 뭐 익식했다 이런 얘기는 너무 쉽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 이제 다른 문제 모르겠는데 특히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런 식이세요. 옛날에는 서울시 공무원 중에 일 못하는 사람들 한강변에서 쓰레기 줍기 시키고 이런 거 6개월 동안 강로하게 시키면서 다 나가라고 했던 전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교육방송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는데 그냥 꼭 집어서 TBS 중에서 뉴스공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할 땐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시민들의 필요에는 이 교육 방송의 니즈가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반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디오 베이스의 방송국을 가져와서 EBS 방식의 서울런 하는 거 이미 지금 다른 데서 다 하고 있지 요즘 않습니까? 라디오는 비욘드 라디오입니다. 저희도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서울시 입장에서 말해보면 자 반론해 주세요. 네, 제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 탄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이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탄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 예산을 삭감하면 TBS가 독립성을 갖고 자주성을 갖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말 그대로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는 그 독립성을 갖추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결국 방송사에서 독립성이라고 하면 광고를 받는 것일 텐데 광고를 누가 안 주고 있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 과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2분, 집권여당이 1분, 반대당이 2분이니까 사실은 거긴 과반 이상이 지금 이른바 그 과거 친민주당 성향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구조 자체가. 거기서 그러면 그 광고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해주지 않고 계속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그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뭐 탄압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TBS가 독립성을 가지고 광고를 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BS가 광고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기존 라디오 시장이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못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서울시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자, 권지웅 저는 딱 전 PD. 이 지점이라고 하면 좀 다른 측면에서 어떤 공영방송이 민영화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광고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이었던 것에 예산을 갑자기 깎겠다라고 하는 거 방송을 하지 말라는 걸로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을 삭감해야 이게 이제 어쨌든 공영방송이 민영화되는 과정을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이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저는 이 방송이 모두 다 민영화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뉴스공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따로 하더라도 전부 다 이렇게 다 민영화 해버리는 게 정말로 한국 사회 언론 지형을 더 좋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의문도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어떤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려고 네, 하는 네. 거죠. 근데 뭐 그죠? 저희가 교육방송으로 박문영 바꾸겠다라는 게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투입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떤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것인데 예. 이 T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교통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변질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편향성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도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도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그런 과거 연예인들, 이를테면 뭐 김규리 씨 뭐 이런 같은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무려 회당 200만 원씩을 받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적 눈높이에서 적절한 공영방송의 운영이었는가를 따져봤을 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여론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여당 개인으로서는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대로 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전 확장성이 없는 말씀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을 이 특정 이 당원 강성 당원들을 위한 담론에 가둬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공영방송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지. 저희가 뭐 탄압해야 될 어떤 뭐 유인 관계가 전혀 없다. 오히려 두는 게 이득이다. 뭐 약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지훈. 오세훈 시장님이 그 전에 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가 그간 서울시의 돈을 ATM기 뽑아가듯이 뽑아갔다 이렇게 막 주장하셨어요. 근데 그 사업 중에는 제가 민달팽이 유니온으로 일했을 때 주거 교육을 했던 것까지 포함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사회엔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공적 자원이 제공될 필요도 있고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규정했냐면 시민단체 먹여 살리는데 서울시가 예산 썼다 이렇게 규정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것 또한 공영방송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가 아니라 그걸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오해를 낳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서울시에서 일단 예산 300억 지원하는데요. 네. 예, TBS에서 뉴스공장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여 오는 돈이 70억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이 같이 감안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여기까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주 한판. 자, 오늘은 한판 직감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김재석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오늘 특별히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이번 최고위원 출마하셨어요. 좋은 화이팅.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